네, 3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생활 약자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38페이지입니다. 자, 생활 약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생활 약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노약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이 노약자라고 하는 거와 동일한 의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약자는 노약자와 동일한 의미인데, 그러면 이런 노약자, 그 생활약자에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고, 이 대상들은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 노약자라고 하는 그 생활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적인 고려가 사실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노약자를 위한 설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전쟁이에요.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물이 조금 불편하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생활 약자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다치거나 부상당한 이제 군인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 중에서도 많이 다치고 이렇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60세 정도였어요. 60세를 전후해서 이제 수명이 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세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노약자가 된 다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60세를 전후해 볼까요? 60세까지는 신체가 건강하다. 근데 60세가 지나게 되면 신체 기능이 그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60세 이후에 4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하는데 이 40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좀 불합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게 된 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측면에서 배려해주고 우리가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생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195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당연히 건축을 할 때 이러한 생활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생활 약자의 첫 번째가 노인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듣기에 별로 좋진 않죠. 나이 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세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몇 세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명확한 기준은 아직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대충 60에서 65세쯤을 전후해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고 이쯤 되면 이제 좀 우리가 배려해줘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노화에 의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건강하잖아요. 60세 돼도 쌩쌩합니다. 그래서 과연 60세를 노인이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논란이 될 만한 게 있긴 하지만 일단 통상적으로는 그쯤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그 전보다 신체적 기능이 조금 급격하게 저하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우리가 노인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노인학회라고 하는 데서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두 번째는 인체 자체 통합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는 생활의 적응 능력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조직의 예비 능력이 저하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개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좀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해서 느끼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고요. 기능적으로 여기서 기능적 연령에 의해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정도가 쇠약한 기능적으로 내가 몸이 어디가 많이 아파 그 다음에 좀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이런 질병에 시달려 이러면 이제 기능적 연령에 의해서 노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렇죠. 아이고 이제 뭐 늙었다 나도 이제 늙었네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어디 몸이 안 좋고 그러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었다라고 봤을 때 보통은 이제 퇴직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뭐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60,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은퇴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연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회 입법적 측면에서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편의상으로 부르는 것.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역연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60세에서 65세가 되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법규적으로 어떠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 혜택들을 주죠.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장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장애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다 장애다 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적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불편할 경우에 이제 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조금 불편한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장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해 있는 조직의 사회 문화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정해주지 않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걸 보시면 첫 번째, 심리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인 기능장애. 두 번째는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한계나 부족을 나타내는 능력장애. 세 번째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결과로 나타나는 연령, 성,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사회활동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통합적 장애.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장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신체적 기능과 구조, 그 다음에 활동과 참여에 의해서 장애로 부르거나 또는 장애지만 심각한 불편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로 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간략하게 이제 표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능적인 장애와 맥락적인 요인에 의한 장애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 뭐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 약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보거나 노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체적으로 좀 또는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활 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임산부 또는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생활 약자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복지나 혜택 같은 것들이 주어지죠. 그죠? 네, 그런 파트에서 생활 약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손상은 있지만 역량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특별한 손상은 없지만 수행의 문제나 역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손상이나 역량의 제한은 없으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 없이는 역량에 제한이 있으나 현재의 환경에서는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당한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생활 약자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활 약자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정상인이라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생활 약자가 좀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 약자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신체 기능, 활동, 참여의 제한이나 속박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한 거를 표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활 약자들이 갖는 신체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이 신체적인 특성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결국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이용하기에 편한 공간인지 불편한 공간인지가 중요해요. 신체적으로 만약에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계단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계단 이외에 다른 수직적인 이동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사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주려면 신체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중에서도 첫 번째, 신체적인 노화. 그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좀 줄어들고요.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설계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생리적인 노화, 이 각종 이제 질환들이죠. 심장, 뭐 고혈압, 뭐 뇌졸중, 호흡기, 이런 좀 면역력이 약화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주려면 아무래도 건물 내부에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존재하고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뭐 지체, 그다음에 뇌병변장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성장, 그다음에 정신장애, 신장, 그다음에 뭐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장애, 뭐 간질장애, 이런 파트들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이 갖는 그 항목들, 그러니까 분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장애를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면 설계를 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한 것만 이제
장애인이다 또는 뭐 노약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생활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느끼는 것보다 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심리적, 사회적으로 이제 좀 그 정상인들에 비해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사회 기능을 할 때 불편을 느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고려 안 해줬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도 고려한 디자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한 디자인도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노인에 대한 걸 보면 심리적 노화는 감각, 인지, 정서 및 성격 등의 측면과 그 외에 다른 측면,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제 퇴행, 유지 및 성숙을 동시에 내포하는 조절 과정으로 감각 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정서 및 성격 변화 등을 구분해서 이제 심리적, 사회적 특성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감각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논현기에는 감각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처리 및 반응의 속도가 저하여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뭐 좀 이슈화 됐던 것 중에 이제 노약자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뭐 고연령층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좀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 난 이제 운전하기 좀 힘들어 라고 해서 반납하는 분도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너무 쌩쌩해서 나는 운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강제적으로 반납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권력 남용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감각 기능이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 라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인지 및 정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사고하는 능력도 좀 예전에 젊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논리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 능력이 많이 감퇴하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의 기억력이 좀 더 뛰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미리 좀 인지를 해서 그런 설계를 해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퇴한 부부를 위한 단독주택을 만약에 설계를 해줘야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려를 해줘야겠죠. 이런 뭐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심리적이나 사회적 특성에서 봤을 때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서 및 성격 변화 파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한다, 조심성이 증가한다, 경직성이 증가한다, 우울성이 증가한다, 여기 뭐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이 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성역할 지각이 변화한다, 의존성이 증가한다, 시간 전망이 변화한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 자체가 어, 연령별로 그 다음에 그분이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려면 단지 노인이라든지 생활약자들은 물리적으로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기 보면 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적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 설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뭐 노년개발사는 사회적 지위의 역할을 쭉 해서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부정적으로 자존감이라던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북돋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다음 아까는 노인에 대한 거면 이번엔 장애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보호자로부터 과보호를 받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보호를 또 못 받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고, 뭐 수줍음, 소심함, 소극적 행동, 열등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도피적인 태도, 자기 통제 능력 감소, 욕구 불만, 공포,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줘야 한다 라는 거고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장애 그 자체, 특히 시각, 청각, 지체, 두뇌 등의 감각 및 기능의 상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애 스스로 느끼는 장애, 결함에 집착한 결과로서 정신적인 부담감, 그 다음에 사회 부정응, 사회적 태도, 신체의 차이를 결함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계획되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등의 제한 환경 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한 모델로 우리가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우톤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카하나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론이 하나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카프라고 하는 분이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생활 약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합체를 인간이다 라고 본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환경의 요구 특성은 인간 혹은 인간과 자연은 빼고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만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쉬운데, 요거는 책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한 분들도 있고 좀 많은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신체적인 능력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몸이 불편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가능한 건데, 낮을 때 근데 환경에 대한 자극이 낮으면, 나의 능력은 작지만 환경 자극도 작으면 적응해서 살기에 적절한 구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내 능력이 높으면 자극이 좀 강하더라도 충분히 적응해서 살 수가 있어.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내 능력이 있으면 환경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는데, 여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요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 능력은 높은데 환경 자극이 낮아. 그러면 이게 왜 부정적일까? 또는 내 능력이 낮아. 근데 환경 자극은 높아. 그러면 부정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왜 부정적인 능력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요 사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주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첫 번째, 환경 자극이 낮은데, 환경 자극은 높은데 내 능력이 작아. 그러면 내가 계단을 이용해서 1층에서 2층을 올라가기가 불편한데 계단 단 하나하나가 15cm, 20cm 이러면 못 가. 그러면 1층에서 2층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보통은 그럼 안 가는 거야.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겠죠.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지나가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랬을 때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이해하겠죠.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의외로,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야.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이야. 사람들이 게임을, 어떤 게임을 많이 할까? 어려운 게임, 쉬운 게임.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의 능력치와 어려운 난이도 정도가 비슷한 게임을 해요. 왜? 그러면 적당히 그걸 극복해내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내가 적응하면서 그거를 게임을 계속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너무 쉬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나온 게임들을 다시 한다. 근데 그 게임이 퀄리티도 되게 낮고 뭐 퀘스트도 너무 쉬워. 그럼 어떻게 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그, 그 너무 약한 그 환경 자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오히려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지가 멀쩡해. 다리가 멀쩡해. 그러니까 팔은 불편한데 다리가 멀쩡해.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근데 그걸 생활약자로 고려해 준다고 해서 계단을 안 만들고 램프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램프를 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멀리 걸어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야. 더 불편한 거야. 차라리 계단으로 돼 있으면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괜히 쓸데없이 램프로 만들어서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램프를 만들어줘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차이야. 그래서 내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환경 자극이 높으냐 낮으냐가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좀 생활 약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그거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건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입니다. 개인 환경 조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노인의 복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어떠한 환경이 노인의 복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쭉 내려가면 중요한 거는 요 밑에부터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개인의 요구와 환경 사이의 조화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환경의 적합의 차원 중에 개인의 적응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는 차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환경의 적합과 적응 사이의 관계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조화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그들의 요구에 일치하는 환경을 찾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조화로운 적합의 결과로 만족의 안락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설명을 그러면 첫 번째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체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측면에서 접근한 거라고 하면 신체적 능력에 의해서 신체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설들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신체적 능력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감각, 인식에 대한 것들의 설명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이거를 좋다고 느끼느냐,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에 의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하거나 이 공간이 너무 불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신체적인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특성과 개인의 선호, 요구 사이의 조화 및 적합을 노인의 복지와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이바지하는 선행 조건으로 본다. 그래서 주거 환경의 평가에 있어서 환경의 자료와 더불어 개인의 요구, 선호에 대한 자료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계단실을 없애고 거기에 경사로를 집어넣고 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그 고려는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느냐 이거죠. 나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계단으로 다니는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독방을 쓰게 해줄 건지 아니면 같이 쓰는 공동실을 쓰게 해줄 건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나는 실을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럼 같이 쓰게 해주는 거고요. 나는 독방이 편해요. 라고 독방을 쓰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호텔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펜션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그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줘야 진정한 복지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이걸 쭉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분리, 집단, 시설적 통제, 조직 구성, 자극 참여, 정서, 충돌 조절 이렇게 해서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개인 환경 조화 이론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보완 유사 모델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욕구를 보다 더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으로도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뒤에 더 읽어보면 됩니다. 개인의 요구에 대한 환경의 적합성에 초점을 둔다. 이 모델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환경에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내용이랑 유사한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낮은 욕구와 관련된 단계는 보완 모델을 쓰고 높은 욕구와 관련된 단계는 유사 모델을 대응시켜서 전체 모델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완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완 모델은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는 낮은 단계의 요구,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욕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그런 욕구들은 대부분 이제 생명 유지, 뭐 먹거나 또는 뭐 화장실과 관련된 거나 위생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생리적 욕구를 포함해서 고려하고 개인 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보편 타당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적용을 그냥 바로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편 타당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의 질과 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고려해서 휴식을 취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취향을 고려해서 뭐 빨간색 벽지가 발려져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편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절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온과 습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쉬기에 적당한 의자나 뭐 소파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소음, 그러니까 백색 소음과 관련된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고 환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그 외에 이분의 개인 취향에 의한 이런 것들은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분이 만족하는 정도 수준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완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생리적인, 심리적인 요구들을 여기는 빼고요. 요구와 그들의 만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환경 특성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환경과의 일치. 적절한 일치는 보완이나 보충 관계가 아니라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취향과 얼마나 유사한가 라고 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 환경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갖는 니즈,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얼마나 비슷하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보안 모델과 유사 모델의 차이고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합쳐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카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종합하면 4-3 그림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3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안 유사 모델이고요. 예측. 그래서 유사 모델, 보안 모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의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재조정을 합니다. 보안 모델 상에서, 유사 모델 상에서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해주죠. 설계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결과로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이 구축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사용자 개인의 또 다른 내적 특성, 그 다음에 외부의 상황, 생활 사건 등의 수정 요인에 의해서 중재 변화될 수 있고, 결과의 중간 단계는 환경에 대한 지각과 만족,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결과의 최종 단계에서는 생존,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만족과 복지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디자인에 반영을 해주면 이분들이 행동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떤 이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영위하는데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조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로 도출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약자를 위한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앞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고 라고 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실제로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무장애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 턱이 없어요. 현관 입구에 턱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고 뭘 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무장애 디자인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가? 일반인들은 쓰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 쓰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잘 안 써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있느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생활 약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방법에 대한 접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이 다르다거나 연령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여기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도 이런 다양함에서 오는 인간 능력의 다양함을 만족시켜주는 디자인을 만들자 이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사용하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반대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자라고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 7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공평한 사용, 사용자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알기 쉬운 정보 전달,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이런 측면에 나눠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딱 잘라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좀 노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이 법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규적으로 공간에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항목들이 적용된 법규들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준수해서 이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차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법규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 번째 디자인 방법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법이 이제 이거고요. 디자이너는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결론은 뭐냐면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치면 0점부터 뭐 30점까지도 아니고요. 100점부터 80점까지도 아니에요. 이 중간 40점부터 70점대에 속하는 이 가장 분포가 많은 이 집단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요.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 몸이 불편해도 또는 건강해도 둘 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래서 세 가지 디자인 방법이 소개가 됐지만 가장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보고 참고로 하는 방법론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고려 요소를 보면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 개인화, 사회성, 친밀성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쾌적성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약자에게는 당연히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설계를 하면 좋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설계할 때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접근성 측면에서 내 건물을 설계할 때 내 건물에 접근하는 방식 그때 혹시 뭐 불편한 점이 혹시 없느냐 그리고 현관에 들어갔을 때 안방까지의 가는 동선에서의 접근성에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성이 혹시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동선 내에 발생하는 안전성 또는 어떠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뭐 가구 디자인을 했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 괜찮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식별성 이런 거 고려해 봐야 되고요. 개인화, 사회성, 친밀성 이런 거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화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간 이런 것들이겠죠. 뭐 공원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좀 오픈된 공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친밀성 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으로 치면 거실이나 가족실 같은 공간 그 다음에 뭐 주방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적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디자인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생활약자와 환경에서 우리가 고려되어야 할 유니버셜 디자인 요소들이다 라고 한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4주차 강의부터는 챕터 5 인간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가 지금 3주차까지가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갈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차에도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4주차, 5주차 내용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공지사항을 한번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고 챙겨서 보세요.
챙겨서 안 보면 아무도 지금 가르쳐 줄 사람 없잖아. 그죠? 학교 안 나오니까. 공지사항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잘 챙겨서 보시고, 항상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어,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